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1, 2, 3, 4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죠? 1, 2, 3, 4월에. 그래서 1, 2월에 아주 기본적인 일이 있고 3, 4월에 우리가 이론을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가 그렇죠, 경제학이 3문제밖에는 출제가 안 됐었는데, 그 3문제 중에서 2문제가 기존에 다루지 않던, 그건 이제 원론, 경제 원론만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좀 아주 세밀한 문제를 냈어요.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근데 또 여러분들이 제게 주는 정보는 작년에 출제하신 교수님이 올해도 또 출제하실 것 같다. 근데 그건 이제 예상이죠. 예상인데 합리적 기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적응적 기대해도 물론이고 작년에 하신 분이 또 하신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분량을 그죠, 하는 부분을 조금 심도 깊게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도 이제 기출문제 보고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다고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7급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거기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나오진 않는다고. 근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미시형제 쪽에서 아주 심화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3, 4월 강의에서는 제가 보완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3, 4월 강의 듣지 못한 분들 계시고 할 텐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지금 또 뭐 3, 4월 이론 강의를 또 들을 시간 여유는 없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포괄해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이니까 아마 익숙한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고 할 텐데, 그래서 해당되는 진도 부분의 이론 정리를 먼저 싹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은 이제 그전에는 2014년 이전에는 객관식 문제도 출제됐었죠.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행이 됐고 그 객관식 문제 수준도 굉장히 높은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도 이제 몽땅 제가 모아놨으니까, 근데 객관식 문제하고 우리가 지금 그 주관식 문제 14년 이후에 출제되는 분위기는 또 많이 다르죠. 객관식 문제가 뭐 한 20개씩 출제가 돼서 하게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데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고, 그 주관식 문제 14년 이후, 근데 그 14년 이전에도 주관식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 중심으로 거기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가 이제 특히 심했는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는 우리 문제가 그 전에 하고는 약간 난이도가 높고 심화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2014년 문제, 15년, 16년 이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은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문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그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할 때 객관식 문제는 그냥 공부하는 문제로 풀어보는 것이고요. 서술형 문제, 그러니까 이걸 주관식이라고 표현할게 내가요. 서술형, 주관식. 그래서 지금 뭐 A형, B형 하죠. 논술형 문제는 이제 출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안 되니까 그 서술하는데, 답안 작성하는데 별로 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4줄 그 답안지 안에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법하고 정치는 좀 다르겠지만 경제는 거기다 뭐 서술형 길게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미시형작은 요즘 보게 되면 거의 모두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가 우리가 서술해야 되는 답안 형태인데, 근데 거시 문제 서술은 무슨 모형 전체를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림 그릴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거시할 때 그런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 효과 전달 경로라고 그러죠. 거시형작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이다 그러면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자리 변화하고 소득이 변화한다. 그 과정을 그냥 그대로 이런 전개 과정만 잘 쓰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특히 이제 거시 측면에 있어서는 그 전달 경로, 거시영작은 전부 전달 경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자기 손으로 한번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옆에 연습장 하나 해놓고 그 연습장에다가 답안 내가 4줄 작성한다. 그래서 자기가 미리 연습 문제 풀어볼 때 미리 이제 예습하는 거 진도 앞에 부분을 미리 풀어볼 때 그걸 한번 써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봐도 알잖아 그거. 내가 만족스럽게 답을 시험장에서 잘 썼다. 그것을 미리 검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미리 이제 예습하는 시간에 그걸 한번 해보시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그렇죠? 다시 그 미흡했던 문제들은 다시 답안 작성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논술형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죠? 답안 작성하는 것을 받아서 보고 첨삭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첨삭할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답안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강의 들은 다음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기출문제 이걸 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도 나갈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예습 다 풀어보고 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의식이 생기겠죠. 아, 이 문제는 내가 그저 바로 아는 문제다. 아, 이건 내가 조금 추가해서 보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강의 듣는 게 우리가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관심도도 높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마무리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답안 작성을 다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날인데요. 아, 그리고 미시영작은 우리가 이제 4회 진행이 되게 되니까 제 교재가 아마 한 120페이지 정도까지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충 하루에 한 30 내지 한 30페이지 정도 진도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로 앞에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뭐 균형 찾는 단순 계산 문제들이 주로 되겠죠. 수요 공급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가 탄력도. 그 다음이 이제 수요 공급 이론 응용 문제죠. 그래서 세금, 조세, 그 다음에 보조금, 가격 통제, 또 잉여에 관한 개념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첫날이니만큼 좀 싸게 충천하게 근데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첫날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첫 단추 잘 끼워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런 면이 있죠. 처음 부분은 되게 이제 우리가 쉽고 하게 되니까 루즈하게 가다가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2주, 3주까지 그냥 쭉 간단 말이에요. 대충 듣고 뭐 강의 듣고 아 이해됐다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답안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또 계산 문제는 자기가 풀이 과정 풀어야 되잖아요. 꼭 시간을 들여서 이제 어느 만큼 우리가 이론 공부 다 정리가 됐으니까 하여튼 연습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하시고 그리고 답안 작성 할 때 우리 보면 이래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 볼 때 보면 답안 쭉 보게 되면은 그 칸이 좁잖아요. 좁으면서 한 면에 크게 여러 줄 써야 되니까 글씨도 조금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 너무 신경 써가지고 글씨에 뭐 그건 좋지 않지만은 가독성이라 그랬죠. 내가 썼을 때 채점하는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왕이지체 일필휘지 뭐 그렇게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답안을 채점하려고 읽는 분들이 이게 무슨 글자지? 네? 그렇게 해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답안보다는 읽기 쉽게 글씨를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답안의 밑에 줄
밑에 줄을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줄이 있는 노트를 가지고 그 밑줄에 맞춰서 그쵸 자간, 글씨의 크기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보면 알죠. 내가 봐도 옆에 친구한테 야 이거 무슨 글씨인지 너 알아먹겠냐. 근데 의외로 한 20% 정도 답안은 읽기가 어려워요. 내가 볼 때도. 채점할 때 가면서 봐. 이게 뭐지?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에 약간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가능하면 큼직하고 읽는 사람이 눈에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이 채점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게. 그쵸? 내가 이렇게 막 썼는데 네가 잘 알아서 채점해 주라. 그거 좀 불쾌할 수가 있어요. 채점하는 분들이. 그런 거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쭉 보게 되면 어떻게 출제 범위와 출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처럼 말이에요. 여태까지 출제 안 되던 그런 문제들이 좀 심도 있게 출제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대응하기 곤란해요. 그렇잖아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하고요. 한 7급 경제학, 7급 공무원 공부하는 거 하고 보면은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위를 우리가 경제 언론책을 봐도 그렇잖아요. 경제 언론책에도 우리한 출제 안 되는 문제들이 그런 범위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돼? 기출문제 출제 범위와 난이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 걸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 분석하고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서 9, 10월 가게 되면은 아니지 7, 8월 되게 되면 이제 진도별 연습 문제를 풀겠죠. 그때 다양한 연습 문제를 풀어서 이제 연습하면 되니까 지금 이번에는 최종 이론 정리 해당되는 부분 하고 기출문제 분위기에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내용을 우리 분위기를 기출문제에 맞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볼까요? 그럼 1편 경제학의 기초 해서 여기는 이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수요 공급 탄력도, 응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빨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9페이지죠. 여기가 이제 경제 문제, 경제 체제. 자, 요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어요. 요즘 보게 되면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5, 6월 이렇게 되면 학원 수강생, 그렇죠? 3, 4월까지 하다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학원에만 해도 뭐 3, 40명 이렇게 와서 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댁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안타까운데요. 3, 4월까지 이론 강의 할 때도 마찬가지. 수강생 인강으로 듣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렇죠? 100% 수강 신청했으면 100% 마지막 강의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못 듣는 분들이 많고 우린 보면 알거든요. 강사가 수강 신청해서 어느 분이 어떻게 그 수강하는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꽤 돼요. 강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진행이 되면 4시간 강의인데 4시간 강의를 한 2, 3시간에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마지막 진도까지 끝까지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 과목이 동시에 진행이 되죠. 우리 교육학부터 하게 되면 6과목인가요, 우리? 과목수로 따지면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교육론, 교육학 6개 과목 맞죠? 이게 그 6개 과목이 4시간씩 매주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막 그냥 진도에 밀려가지고서 채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릴 것은
시간표를 짜라. 시간표를 꼭 짜셔야 돼. 그러니까 학원에 온다면, 우리 학원 같으면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학원에 딱 앉으면 4시간 하여튼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시간표를 짜라 이거지. 그래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3일입니다. 그렇죠? 3일 동안 해야 우리 오프라인 하는 것처럼 오전 오후 토요일 날 오전 이렇게 끝나게 되니까 4시간짜리 강의가 5강좌가 매주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거 시간표 안 짜고 짬나는 대로 보겠다. 그날 이렇게 하게 되면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이 이렇게 있으면 강의 드는 시간을 쭉 해서 토요일까지 그럼 5과목이에요. 그렇죠? 6과목이에요. 그래봐요. 그러면 매일 오전에 그렇죠? 토요일까지 4시간씩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잘라서 뭐 2시간 뭐 오전 오후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강의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4시간을 한 묶음으로 해서 한 단위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경작 기준으로 그러면 월요일 날 오전이다, 화요일 날 오전이다. 그 시간을 딱 정해 놓으라 이거지. 그래서 그 시간표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공부해야 할 장소도 스스로 정해놔야 됩니다. 어디서 한다. 들쭉날쭉해서 오늘은 뭐 학교도 갔다가 오늘은 도서관에도 갔다가 학원에도 왔다가 자습실도 갔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표하고 어느 장소에서 공부하겠다. 그죠? 동영상 강의를 들어서 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이 하다 보면은 그렇죠. 4시간짜리 강의를 한 2시간만 듣고 나중에 들어야지 하다 보면 이게 막 흩어져 가지고 강의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마무리도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꼭 요거 해주세요. 시간표하고 그 다음에 내 공부하는 장소 요거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마다 이제 공부하는 습관은 다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동영상 이 수강하는 시간은 밤으로 하는 게 불리한 것 같아요. 밤에 하면. 그럼 밤에 하면 저녁 먹고 7, 8시부터 시작했다. 8시부터 4시간이면 12시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시간 관리하는 데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전이나 오후로 해서 그렇죠. 듣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복습하고 그렇게 정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4시간짜리 강의를 경제학 강의를 듣는다 하게 되면은 4시간 전체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지 말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중간에 이게 뭐지? 하고 멈추고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서 다시 보고 이렇게 되면 4시간 강의가 6시간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 딱 듣는다. 그리고 강의가 보통 이제 1시간, 제 강의가 길게 되면 어떨 때는 뭐 90분도 가서 미안하기도 한데 그런데 가능하면 제가 이제 1시간 내외로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테니 여러분 그거 풀타임으로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들어라 이거지.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쭉 들으시고 옆에 연습장 펴놓고 같이 판서되는 내용 같이 쓰면서 하고 다 4시간 듣고 나서 미흡한 부분은 그때 다시 돌아가서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들으시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돌아가서 보고 또 해보고 그리고 다시 또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4시간짜리 오프라인 4시간 강의가 온라인 강의 들을 때 6시간, 7시간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자기 딱 독립된 공간하고 자기 스스로를 격리시켜가지고 그리고 제발 혼자 수업할 때 요새 이제 다 비대면 수업에서 느끼는 건데 혼자 듣다가 친구한테 전화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전화 받고 문자하고 그것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4시간 들을 동안은 학원에 와서 듣듯이 스마트폰은 꺼놓고 그렇죠? 4시간을 그대로 딱 스트레이트로 듣고 그 다음에 하란 말이에요. 4시간 후에 뭐 스마트폰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돼. 중간에 전화하는 거 다 받고 차 마신다고 왔다 갔다 하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요새
뭐죠? 유튜브 같은데 좋은 강의가 많아요. 듣다가 보면 50분짜리를 어떨 때 듣다 보면 뭐 1시간 반 이렇게도 못 듣고 중간에 전화 오고 중간에 뭐 집사람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 가지고서 그거 참견하다가 와서 또 놀다가 안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자기 관리를 잘 하십시오. 제가 길게 안 해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4시간을 중간에 끊지 말고 다 듣고 노트 하시고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다시 복습할 때 그 해당되는 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요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마지막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이 그쵸 60, 70%에 불과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쵸 60, 70% 수강하는 분들조차도 어떻게 1시간 강의가 중간에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수강 안 하고 뭐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면 수강 현황 그래가 쫙 나오거든요. 그럼 일일이 나 이제 이메일도 보내고 옛날에는 그렇게도 해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한테 아주 좋죠. 그러니까 내가 그 개인적으로 그런 건 보내지 않는데 본인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복 받을 거예요. 5, 6월 아름다운 봄이 지나고 나면 이제 5과목, 6과목에 기출문제 정리가 다 끝났다. 그러면 합격이야.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올해 꼭 다 합격하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럼 봅시다. 1장 문제인데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서 오늘 첫날이니까 미리 보지 못했을 경우 그래서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똑같습니다. 1번은 합리적 의사결정. 거기 보면은 합리적 경제행위가 뭐냐? 1번 문제야. 이게 경제 원칙이죠. 경제 원칙은 뭐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그러니까 경제학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합리적 경제 주체다. 그럼 한마디로 다 극대화 문제죠.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기업도 주어진 비용으로 이윤 극대화. 그렇죠? 경제 정책 같은 걸 보게 되면 사회 후생 극대화. 최적화 문제입니다.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제약하의 극대화니까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이다. 그리고 그럼 이제 경제 원칙을 보게 되면 순편익 극대화였죠. 순편익을 극대화하는데 순편익은 그렇죠. 전체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근데 우선 요거 볼 때 경제학에서는 이게 총편익, 총비용이 아니라 한계편익, 한계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수업 중에 농담 삼아 했던 것이 그죠. 야, 우리 오늘 소주 10병 마시고 집에 안 갈래? 그게 아니고 한 병 한 병 할 때마다 한 단위씩 추가할 때마다 비용 편익. 그래서 한계 비용, 한계 편익 개념으로 분석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용이 중요하죠. 비용은 기회비용하고 매몰비용. 자, 매몰비용은 과거 선택에 의해서 이미 들어간 비용이니까 이건 연연하면 안 돼요. 포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재미가 없다. 포기해야 돼. 음식을 주문했는데 너무 맛이 없어. 그리고 맛이 또 이상해. 맛이 간 것 같아. 그럼 안 먹어야 되죠. 이게 매몰비용 개념이고 기회비용은 뭐죠? 명시적인 비용 플러스 포기한 대안의 최고 가치가 되죠.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비용과 편익 요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소비자는 효용이고 기업은 매출액이고 그렇죠? 비용의 요거 포기한 대안의 최고 가치까지 포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자, 그런 얘기고 2번 문제가 요거 바로 그 관련된 문제죠. 그럼 이제 가나다라 보게 되면 이게 전부 기회 비용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으로 요 기회비용에 맞춰서 한번 서술해 봐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다 해설을 해놓고 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만 볼까요? 10대 인기 연예인들 대학 진학 선호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보게 되면은 그렇죠. 기획사라고 그러나요? 뭐 SM, 뭐 JYP 맞나? 맞죠? 자, 여기 가서 학교 대신에 거기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대학 안 가고 나 연예인 수업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기회비용으로 표시해 보자. 그러면 대학에 안 가고 연예 준비하겠다. 그러면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 포기한 대안의 가치니까 뭐겠어? 대학 진학할 때 기회비용은 연예활동 가치죠. 그럼 연예활동하는데 기회비용은 대학을 못 갔죠. 그러니까 대학 진학할 때 가치. 그러니까 연예활동 가치가 대학 진학의 가치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간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 대학 진학 기회비용이 그렇죠. 연예활동 기회비용보다 더 크다. 자, 이런 식의 얘기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 문제를 제가 간혹 이렇게 올려놨는데 3번 문제는 요건 뭐 매몰 비용에 관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관람권 5,000원에 샀는데 분실했다. 그러면 요거는 포기해야 돼요. 없는 걸로 하고 다시 해봐야 되죠. 이 영화가 5,000원은 생각하지 말고 매몰 비용 포기하고 다시 영화 볼 거냐 아니면 보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매몰 비용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자, 4번 보기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떤 선택의 개념, 경제학적 개념으로 제시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계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데 10시간 전체를 경제학하는 게 좋냐, 회계학할까?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1시간 내가 소비할 수는 10시간인데 한계 시간이죠. 1시간 추가 공부할 때 최고 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을 선별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토탈 개념의 선택이 아니고 한계 개념의 선택이다. 그래서 거기다 해놨죠. 그래서 이제 각 시간별로 경제학 1시간 할 때 득점하는 점수 쭉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근데 이 데이터에는 지금 총 점수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계 점수를 구해야 되겠죠. 경제학 하나만 볼까요? 1시간 하면 45점이고 2시간 하면 64점이니까 2시간째 1시간 할 때 점수는 19점. 이렇게 한계 점수를 쭉 구해놓고 한계 점수가 큰 순서대로 시간 소비하시라. 그렇죠? 그래서 한계 개념. 자, 그 다음에 그 11페이지는 이게 뭐 우리 출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경제학이죠. 규범 경제학과 실증 경제학. 규범 경제학은 가치 판단, 경제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증, 경제 이론을 전제로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경제 정책적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규범 경제학은 자기 생각,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실증 경제학은 사실관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가 오른다. 늘리면 이자가 내린다. 이게 실증 경제학이고 그러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건 규범 경제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오류 가능성이죠. 그래서 2번 문제가 구성 오류, 그 다음에 인과 오류가 있습니다. 구성의 오류는 거시경제 문제를 미시적으로 접근하거나 미시 문제를 거시적 이렇게 하는 것이 구성의 오류죠. 숲의 논리와 나무의 논리는 다르다 이거지.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인과 오류는 원인과 결과를 잘못 해석했을 때 뭐 원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거기 2번 문제 11페이지 2번은 구성의 오류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3번은 인과 오류죠. 아주 옛날 문제이긴 한데 동계올림픽 우리가 하니까 우리는 동계 스포츠에서 세계 강국이야. 이런 게 이제 인과 오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우리 교재로 보면 이제 2장이 이제 경제 체제 문제인데 체제 문제는 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 계획경제냐 시장경제냐 이런 얘기니까 스킵해도 될 것 같고요. 수요 공급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합시다. 크게 보면은 수요 공급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고 하고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이죠. 자, 그러면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은 어떻게? 개별 소비자 수요 곡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수평 합이죠. 그래서 수평합으로 도출됐다 했을 때 개별 수요 공급 함수로부터 시장 수요 공급 함수 도출 요거 이따 연습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함수하고 곡선식은 우리가 그렇죠. XY축 뒤집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수요 함수나 공급 함수는 가격의 함수죠. 그림 그릴 때는 마치 수량의 함수인 것처럼 뒤집어 놓고 그리게 되니까 개별 곡선, 개별 수요 공급 곡선으로부터 시장 수요 공급 곡선 도출하는 거. 요건 수리적으로 우리가 계산 방법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겠죠. 자, 요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러면 시장에 이제 이렇게 개별 소비자, 공급자들의 수평합으로부터 시장 수요 공급 곡선이 도출돼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변화해서 변화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죠. 공급량 변화. 여건 변화하면 수요가 변하죠. 그럼 수요 측 여건 변화 한번 정리해 놓고 갑시다. 소득과 부, 웰스 증가할 때 정상제는 수요가 증가하죠. 우측 이동이고 열등제는 소득 부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해서 좌측 이동.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제, 시장 균형 변화 어때요? 수요 증가하게 되니까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열등제는 수요 감소니까 가격 내리고 거래량 줄게 되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관련제 가격이 있죠. X인데 관련제와의 가격. 자, 대체제, 보완제 있었죠.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놓고요. 관련제와의 가격이 오를 때 X가 Y의 대체제라면 X는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하죠.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가격 오르고 거래량 증가. 보완제라면 Y 값이 오르면 Y 수요량이 줄게 되니까 X 수요도 감소하죠. X입니다. 요거 수요 감소하게 되고요. 대체제는 증가하게 되죠.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좌측 이동. 가격 변화. 자,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요거 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유행 선호, 테이스트. 유행을 타면 수요 증가하겠죠. 요거 중요하죠. 가격과 소득의 예상, expectation. 그러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더 사두어야 되죠. 사재기. 수요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 수요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상 요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체 거시경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별 소비자 숫자가 많아진 거니까 시장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기본 정리해 두시고요. 이번에 공급인데, 자, 공급 변화 요거 중요하죠. 공급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은 비용이죠. 왜? 답해 주세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시장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도출됐나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그럼 완전 경쟁 기업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 AVC 곡선 위의 MC 곡선이죠. 그러니까 모든 개별 기업 AVC 위 MC 수평합이니까 비용 변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개의 비용을
올리는 변화가 생겼다. 한계 비용이 증가했다. 비용 증가하는 변화다. 그럼 어떻게 될까? 비용이 오르게 되니까 상방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공급이 줄게 되고, 반대로 비용이 감소하는 변화. 그럼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공급 곡선이 밑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공급 증대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 변화를 우리가 분석할 때 공급 측면에서, 그렇죠, 비용 변화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뭐죠? 세금, 그 다음에 보조금.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 증가, 공급 감소. 보조금 지급하면 그만큼 기업 입장 생산비가 줄어드는 셈이니까 공급 증가, 공급곡선 하방 이동. 그 다음에 요소 가격이 있었죠. 임금, 이자, 자, 부동산, 뭐 사무실, 공장, 임대, 렌트죠. 그럼 임금, 이자 지대가 올랐다. 비용 인상되겠죠. 공급 감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술 진보였습니다. 기술 진보는 경제학에서 어떻게? 요소 절약 현상이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했다. 똑같은 생산량 생산하는데 요소 투입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요소 투입량이 감소하게 되면 비용 감소니까. 그렇죠. 요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린다. 이렇게 해놓을게. 그럼 어떻게 될까?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임금, 이자, 렌트 감소, 비용 감소죠. 그게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기술 진보, 비용 절약이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비용 변화 중요하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관련재 가격이 있죠. 자, 봅시다. 이번엔 생산의 관련재야. 그러면 X제하고 Y제가 생산에 있어서 관련재인데 여기도 대체관계, 보완관계죠. 생산에 있어서 대체, 무슨 말이야? X 만들 수도 있고 Y 할 수도 있다. Y 가격이 오르게 되면 Y제 공급량을 늘리겠죠. Y제 공급 곡선 상에서 공급량을 늘리니까 X 공급은 감소하게 되죠. 보완관계는 X, Y야. 동시에 생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두부, 비지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두부 가격이 오른다. 그럼 두부 공급량 증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지 공급도 증가. 자, 요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예상이죠. 가격 예상입니다. 아까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소득 예상도 있는데 여기는 소득 예상은 없죠. 가격 예상. 자,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공급자는 줄인단 말이죠.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자기 좋으니까 공급을 줄이게 되더라.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시형작으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예상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줄인단 말이에요. 전체 총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자, 그런 것이었죠. 그 다음에 공급자의 숫자, 넘버. 당연히 시장 공급은 증가, 우측 이동하겠죠. 자, 요것이 기본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계산 문제랑 조금 보기로 하십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제 15페이지 1번 문제죠. 수요 함수, 공급 함수. 함수도 좋네요. 그러면 연습 한번 해. 1번 문제에서 15페이지 1번 문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수요 함수가 5000 빼기 500이다. 공급 함수가 500 빼기 P. 근데 우리는 시장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그림 그려야 되죠. 그림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를 수요 곡선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가격으로 정리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지? 500 넘기고 얘가 넘어 500으로 나눠야 되니까 100이 되네. 제가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100 빼기 500분의 1의 Q가 되겠죠. 요거 가격으로 정리하게 되면. 아, 근데 요 함수식은 보니까 절편이 없죠. 원점에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데 얘는 그러면 공급 곡선식으로 바꿔보면 5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절편이 100이고 기울기가 500분의 1. 공급 곡선 기울기가 500분의 1이 되는, 그래서 자 균형. 균형은 뭐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입니다. 시장이 균형이면 어떻게 돼요? 디맨드 프라이스와 서플라이 프라이스가 같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럼 지금 이 문제처럼 말이요. 이렇게 함수식으로 줬을 때 균형 조건, 요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5000 빼기 500p 이퀄 p. 그래서 균형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가격이 얼마가 나오겠지. 자, 만약에 곡선식으로 주어졌다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 수요 가격이잖아요. 공급 가격 이퀄일 때, 그럼 요것과 요것이 같다고 보고 수량이 먼저 도출되겠지.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시장 균형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 수리적인 얘기 계속 좀 보고 갈게요. 16페이지에 3번 갑시다.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독립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문제 안에서 풀어야만 되는 형태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사과 수요 함수야. A가 사과고요. B가 배. 그런데 0.8, 0.8의 PA 빼기 0.2의 PB, 0.6의 I 이렇게 돼 있고, B의 수요 함수는 1.1 빼기 1.3의 PB 빼기 0.25의 PA 플러스 0.7의 I 이렇게 되는데, 우선 보기에 이게 틀렸다. 그렇죠. 부호가, 그렇죠. 요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수요 함수는 가격과 부의 관계가 되고, 요건 정의 관계가 되고, 자,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이 재화의 관계를 보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부호로 판단이 되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건 뭘까?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이것도 수요 함수지. 미안합니다. 가격하고 반대라는 거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아까 저기서 했던 것을 수리적으로 보면, 자, B. 배 가격이 오를 때 1원 오르면 사과 수요가 0.2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A와 B, 사과와 배는 대체제 보완제. 보완제. 자, B 가격이 오르면 A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대체제지. 사과, 요게 배죠, 배. 배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 비싼 배 대신에 사과 먹겠다. 그러니까 얘가 오르면 감소하는 거예요. 자, 요 그럼 그림으로 볼까요, 그러면? 자, 요게 A야. 그러면 요 식으로만 그대로 보게 되면 요게 A의 수요 곡선인데,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A의 가격이
뭐 PA 제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보세요. 사과 가격이 1원 올랐다. 그러면 A의 수요가 어떻게 됐다고? A의 수요가 0.2 줄어드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B 가격 1원 오를 때 A 수요가 그쵸? 0.2개가 줄어드니까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 그치? B의 가격이 오를 때 A의 수요가 1원 오를 때 0.2개 감소. 그러면 얘는 대체제 되는 거죠. 응? 대체제가 되면 수요가 증가해요. 그렇다. 미안합니다. 그쵸? 이게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 B 가격이 오를 때 이렇게 놓고 볼 때 B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B의 수요량이 줄게 되죠. 보완제니까 A도 같이 줄어들, 동시에 소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좀 어색하다. 그렇죠? 배하고 사과하고 보완제가 같이 먹어야 돼. 꼭 과일이면 일반적으로 대체제가 될 텐데 여기서는 일단 보완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만약에 가격이 변화한다는 것은 수요량 변화가 되겠죠. 여건 변화, 아까 봤던 이게 변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요가 변화하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번에는 만약에 소득이 1원 인컴 증가했다 그러면 QA가 어떻게 돼요? 0.6개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그림으로 보면 그치? 소득 1원 증가할 때 0.6 증가하게 되니까 얘는 정상제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량 변화 그 다음에 수요 변화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지. 분석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사과 배의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다 가격이 변화할 때 마이너스니까 수요 법칙 만족하고 얘는 둘이 서로 보완제 관계가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죠. 보완이고 둘 다 뭐야? 정상제. 그 다음에 4번 얘기가 재밌는데요. 사과 배 이게 답인데 사과 배 모두 가격 및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은 없다. 이게 참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인데 여기 봐요. 무관하다 하는 말은 뭐지? 가격이 또 보완제 가격 소득이 오르내리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것들이 다 제로이다 하더라도 0.8개, 1.1개. 그러니까 얘는 그렇죠? 수요 곡선으로 그려보면 절편이 되는 그런 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이 두 문제, 4번하고 5번 문제, 요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얘기했던 시장, 수요 함수, 공급 함수, 도출. (5번) 문제부터 먼저 갈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개별 수요 함수가 인디비주얼 주어져 있네요. 12 마이너스 2px가 되고 QIS 개별 공급자의 공급 함수가 20px로 주어져 있다. 그런데 요거는 10,000명이고 요건 M이라고 할게. 공급자가 1,000명이다. 그럼 요거 함수식이죠, 지금. 그럼 함수식으로부터 그대로 도출됐을 시장의 마켓 디맨드 펑션, 마켓 서플라이 펑션은 어떻게 구했지? 개별 소비자 소비량이
12 빼기 2px죠. 그러니까 가격이 주어지게 되면 개별 수요량 몇 개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10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 10원이면 안 되겠구나. 5원 그러면 10 빼면 2개죠. 한 사람이 5원일 때 2개 소비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10,000명이면 만 곱하면 2만 개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함수식으로 주어졌을 때 시장 전체 수요 함수는 그렇죠? n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잘 보자. 한 사람이 몇 개 소비할 때 동일한 소비자가 n명 있다.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소비자 숫자가 10,000명이에요. 개별 수요량은 요게 개별 수요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곱해서 도출하면 되죠. 마찬가지지.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개별 기업의 공급량은 요거죠. 가격이 1원이면 20개, 1,000명이면 2,000개, 2만 개 곱하면 되니까 요거는 M 곱하기 개별 공급량이야. 1,000명 개별 공급 함수가 이렇게 해서 도출한다 이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 좀 해보십시다. 근데 요거를 수요 곡선식, 공급 곡선식, 인디비주얼이죠. 인디비주얼. 요거는 어떻게 되죠? 가격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암산할 수 있겠죠. 가격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6 빼기 0.5의 Q 되죠. 가격으로 정리하면 20분의 1의 Q.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기억나요? 마켓, XJ에 대한 마켓 디맨드 커브는 어떻게 구하나요? 개별 수요 곡선이 있다. 똑같은 소비자가 한 명 더 있다. 절편은 변함이 없죠. 수평축 절편만 어떻게 돼? 소비자 숫자만큼 커지게 될 테니 6 빼기 0.5의 Q인데 기울기가 소비자 숫자만큼 완만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공급 함수입니다. XJ 마켓 서플라이 시장 공급 곡선은 요게 기울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보게 되면 원점 기울기인데 어떤 일정 가격으로 보게 되면 한 공급자가 일정 가격에서 요만큼 2명이면 여기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것도 기울기가 공급자 숫자만큼 완만해지는 거죠. 자, 절편 놓고 기울기가 20분의 1이니까 그렇죠. 공급자 숫자만큼 공급곡선 기울기는 완만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6 빼기 10,000명이죠. 0.5 이게 시장 수요 곡선식이 되고 요거는 1,000명이네요. 1,000명에 20분의 1에 Q가 되니까 요건 2만 분의 1이 되나요? 이렇게 구한다. 자, 여기는 지금 뭐지? 5번 문제는 동일한 수요를 가질 때, 그렇죠? 동일한 수요 함수, 동일한 수요 곡선일 땐 이렇게 도출한다 이거지. 됐죠? 자, 여러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은 뭐였죠, 아까? 여기는 함수로 주어졌으니까 요게 시장 전체 수요량이고 공급량이니까 이꼴로 놓고 풀면 그렇죠? 균형 가격이 도출되겠죠. 요 균형 도출된 균형 가격을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근데 나도 가끔 그런 실수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건 뭐야? 틀렸지. 시장이니까 시장 수요 공급 함수에서 대입해야 한다. 됐죠? 예?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동일한 수요 공급일 때 얘기고, 이건 서로, 그렇죠? 상이한 수요 함수, 상이한 수요 곡선일 때 시장 수요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림 공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휘발유 리터 가격입니다. 근데 갑의 수요 곡선은 을이 수요 곡선 여기가 15,000 그리고 2,000 을 절편이 만이고 여기 절편이 5,000.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을의 수요 곡선이고 요게 갑의 수요 곡선이다. 그러면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이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수평합이니까 어떻게 될까? 개념 보세요. 갑은 10,000원 이상짜리는 가격이 10,000원 이상 오르게 되면 소비 안 하죠. 그럼 10,000원 이상에서 소비하는 소비자는 을밖에 없죠. 수평합이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죠. 자, 시장 수요 곡선 수평합이라는 말이야. 그럼 수평합이면은 가격이 제로일 때 이렇게 보면 아주 쉽겠죠. 그러면 을이 제로일 때 2,000개, 5,000이니까 둘이 합치면 7,000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10,000원 이상일 때는 갑은 소비 안 해. 을만 소비하고 10,000원 이하일 때는 두 소비자가 동시 소비하니까 요게 시장 수요 곡선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수리적으로 어떻게 도출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선분의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고 이거 푸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럼 먼저 갑의 수요 곡선 식을 도출해 보자 이거지. 갑의 수요 곡선 절편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많이 되고 기울기 높이 나누기 밑변이죠. 높이가 많이 되고 갑입니다. 밑변이 5,000이 되는 이게 A의 수요 곡선 이렇게 도출되잖아요. 자, B의 을의 수요 곡선도 한번 도출해 보자고. 요게 갑이고요. 을 마찬가지죠. 절편이 15,000원이고 기울기 높이 밑변이 되겠죠. 높이가 15,000원, 밑변이 2,000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 12의 Q 갑의 수요 곡선이고 을의 수요 곡선은 15,000 빼기 2,000 요거니까 7.5가 되나요? 요게 A의 수요 곡선이고 갑의 수요 곡선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시장 수요 곡선 어떻게 도출해야 돼? 그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야 되는데 이거는 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도출하기가 난감해요. 뭐 못 구할 건 없는데 골치가 아프죠. 그러니까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을 함수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구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값의 수요 함수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Q로 정리해야 되죠. 잠깐. 예, Q로 정리해야 되죠. Q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 2로 나눠야 되니까 5,000. 자, 요건 우리가 아주 그냥 지루하지만 꼭 한 번은 해보자고. 5,000 빼기 0.5의 P 이렇게 되겠죠. 예. 함수 Q로 정리하면은 Q 을의 수요 함수 Q 7.5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은 15,000을 7.5로 나누고, 그쵸? 7.5분의 1의 P 이렇게 도출되겠죠. 예? 자,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주세요. 맞나요 이거? 응? 5,000 빼기 0.5 맞았고, 여기 2,000 되죠? 나누게 되면 2,000. 예, 7.5분의 1. 여기 수요 함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수요 곡선으로 제시됐고,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수로 바꿔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개별 수요 곡선이 서로 다를 때는 함수식으로 바꾸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간편한 것이요. 마켓 디맨드, 시장 전체 수요량은 어떻게 구한다? 수평합이죠.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Q 값의 수요량하고 Q 을의 수요량을 더한다. 근데 값의 수요량은 5,000 빼기 0.5의 P가 되고, 을의 수요량은 요거죠. 그러면 2,000 빼기 7.5분의 1의 P가 되어서 그냥 더하면 돼. 그냥 더하면 되니까 7,000이죠. 7,000 요거 더하면 해봤더니 아주 계산이 불쾌하게 나왔는데 7.5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됐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이제 수치가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이디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수요 곡선이 서로 달라. 수평합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리적으로 도출해 봐야 되니까 이때는 개별 소비자들의 함수로 바꾼 다음에 시장 전체 수요 함수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를 더해서 도출된다.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요게 수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잘 보세요. 얘를 가격으로 정리해 놓으면 시장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럼 요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얘 둘을 수리적으로 수평합해서 이렇게 도출됐으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런데 가격이 $10,000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 시장 수요 곡선이 요거지. 그러니까 을의 수요 곡선을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을의 수요 곡선이 요거죠. 요게 을의 수요 곡선이 되고, 가격이
10,000원 이하일 때는, 10,000원 이하일 때는 요거를 가격으로 정리한 식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수요가 서로 다를 때는요, 시장 수요곡선 수평합 도출되면 굴절되게 되고요. 그리고 요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일 때 이하일 때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3,000원이래. 그럼 보세요. 3,000원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이게 절편 10,000원, 15,000원인데 3,000원이면 이거 밑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굳이 이거를 수요곡선식으로 바꾸어서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상황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3,000원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요거는 서로 똑같을 때는 소비자 숫자대로 곱하고 가격으로 정리해서, 근데 수요곡선, 동일한 수요곡선일 때는 기울기만 완만하게 도출하는 것이고, 다를 때는 좀 과정이 복잡하지.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 수요곡선이 이렇게 다를 때는 함수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시장 수요량은 두 소비자 수요량을 더해서 도출되고 굴절되게 된다 하는 요 개념을 잘 이해가 돼야 된다 이거지. 됐죠? 근데 대개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은요, 공급곡선, 상이한 공급곡선 놓고 계산 문제 풀어봐라 이런 건 잘 안 나. 주로 수요 측면에 요거지.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요거는 사적재입니다. 사적재. 근데 만약에 이게 사적재가 아니고 이쪽으로 갈까? 공공재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적재는 수평으로 더하는 것이고 공공재 수요곡선은 어떻게 도출했지? 수직으로 더하는 거죠. 그럼 요게 인디비주얼 어떤 개별 소비자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곡선이다. 그러면 수직합이니까 만약에 동일한 수요를 갖는 소비자가 여기다 절편이 열이다 그러면 2명이면 어떻게 돼요? 20이 되고 3명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재의 경우는요, 뒤에서 이제 나올 때 요거는 함수식으로 풀게 되면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공공재 수요곡선을 해놓고 수요곡선이에요. 그럼 뭐 인디비주얼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자, 여기 이거 뭐 여기도 10이라고 할까? 그러면 10 빼기 Q가 되는 거죠.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이야. 그런데 수직합이니까 만약에 공공재 소비자가 N명이 있다. 그럼 마켓 서플라이 커브는 어떻게 구한다? 수직으로도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5개일 때 5원 내겠다는 거 아니야? 2명이면 10원, 3명이면 15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곱하면 된다 이거지. 개별. 그렇죠?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 공공재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가격에다가 숫자를 곱한다.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은, 여기 3명일까? 요거 볼까? 3명이라 그러면은 10 빼기 Q니까 3명이면 30 빼기 3Q가 되겠죠. 공공재 마켓 디맨드 커브는 이런 식으로 도출하게 된다. 나중에 공공재 때 나오는 거니까 미리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서로 달라.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되죠? 그림으로 보면. 그치?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고 150개다. 그러면 요게 공공재 A, 공공재 B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라고 할 때 수직으로 더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이디어는 뭘까? 공공재의 경우에는 A는 100개 이상 소비하려 하지 않죠. 100개 이상 소비하는 것은 누구만? B만 소비하게 되니까 수직으로 더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해야 되겠죠. 100개일 때 B만 소비해. 그 B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절편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출된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절편이 50이고 100이다. 그럼 여기 절편은 150이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공공재와 사적재, 시장 수요 함수, 시장 수요 곡선 도출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수리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거지. 됐죠? 예? 그래서 계산 결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지나오면서 우리가 본 게 뭐냐면 수요 곡선 그림으로 좌표점만 나왔을 때 기울기, 좌표점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18페이지 6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자, 요건 또 이래. 요것도 보충 문제 내가 일부러 해놓은 건데 이거 연습 필요합니다. X의 시장 수요 곡선이 그렇게 되고요. 공급 곡선 그렇게 줬는데 소득이 변할 때 아까 우리가 살짝 봤었는데 여건 변화에 대한 수리적인 이해. 자, 육 번 문제인데 시장 수요 곡선. 근데 여기서는 시장 함수를 줬죠. 300 빼기 2P 플러스 4I가 되고요. 공급 함수가 (50이야)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요 함수 요거 그림 그릴 때는 가격과의 관계만 그리죠. 얘는 여건 변화니까 소득이 변하면 아까 봤듯이 수요 곡선 좌우 이동하는 셈이 되죠. 자, 요걸 이제 수리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이거지. 그러면 제 질문인데요. 요거를 수요 곡선 식으로 바꿔보자 이거지. 수요 곡선 식으로 요거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2P 얘가 넘어갔지. 300 빼기 QD 플러스 4I가 되죠. 자, 공급곡선식은 요건 뭐 두 개 가격표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네요. P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3분의 50 넘어가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됐지. 그럼 요거를 수요곡선으로 바꾸려면 P 나눠서 150 빼기 0.5의 QD 이 I가 된단 말이야. 요거 맞았어요? 틀리면 말해주세요. 그런데 최초에 소득이 얼마였다고? 25였대. 최초 25일 때. 그럼 25, 2 곱하면 요게 50이 되겠죠. 요거 잘 보세요. 그러면 가격 말고 다른 변수가 들어와 있을 때 수요곡선 도출입니다.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보는 것인데 다른 변수, 여건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수리적으로 어떻게 되나 봐봐. 소득이 25로 주어지게 되면 요게 50이 되겠죠? 그러면 절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소득이 최초 요것만 있다고 해보자고. 절편이 150이고 기울기가 0.5가 되니까 여기 300이고 절편 150이겠죠. 근데 이제 소득이 이 수요 함수에 고려됐고 25가 되면 요게 50이 됐어요. 50이 되니까 소득이 추가되면 어떻게 돼? 절편이 증가하게 돼서 50이 증가하니까 얘가 200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량의 관계만 보여주는 건데 다른 여건, 뭐 관련제, 가격, 여기는 소득 추가되면 요 수요 곡선에 어떻게 돼? 절편이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그려봅시다. 공급 곡선은 절편이 여기 되고 기울기가 3분의 1이 되는 이게 공급 곡선이 되죠. 요게 지금 소득이 25일 때 수요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도출해서 균형을 찾을 수 있겠지. 즉 요거는 공급이고요. 이제 소득이 25일 때 수요는 50이 더해져서 200 빼기 0.5의 Q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걸 연립으로 풀어서 가격과 요 균형이 도출될 수 있겠죠. 아, 여기 지금 안 보이나요? 보여요? 네. 이렇게 도출됐는데 지금 상황은 이겁니다. 근데 소득이 어떻게 됐다고? 20으로 줄었대. 25에서 20으로 줄게 되면 자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20, 25, 2 곱해서 50이다가 20, 40이 되죠. 그러면 절편 150에 40 더하게 되면 이제 절편이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지?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보자고. 여건 변화. 그럼 아까 이런 얘기였잖아요. 아까도 살짝 봤는데 여건이 변화하면 수요가 증가 감소한다. 그 말이 이렇게 되고 요게 그쵸? 변동 크기로 해서 계산되는데 이제 수요 곡선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절편값이 변화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됐지? 그래서 여건 변화, 요것의 계산 문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수요 공급 곡선 균형과 관련된 수리적인 문제를 이거 쭉 봤는데 이거는 꼭 이게 독립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수리 계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상황은 정확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하나 볼까요? 앞에 지나갔던 건데 15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 그렇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문제가 좀 복잡해. 이거는 이런 여건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죠. 뭐 전혀 어려울 건 없는데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출제가 됐어요. 봅시다. 잼과 버터 당연히 대체제겠죠. 잼, 버터는 대체제고 그런데
잼의 원료는 과일이고, 원료의 원료, 원자재. 버터의 원료는 우유다. 둘이 대체제인데 이렇게 됐대.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버터의 거래량이 증가했고 잼의 균형 가격이 상승했다. 잼의 시장 가격이 증가했다. 나는 버터 거래량은 똑같이 증가했는데 잼의 가격은 내렸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렇게 됐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근데 보기가 그렇게 쫙 해놨으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챙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도리 없어. 해봐야 되는데 순서 1번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일 가격이 올랐다. 자, 여기. 그러면 잼의 원자재가 과일인데 과일 가격이 올랐다. 이거 볼게요. 그러면 과일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다. 자, 1번 보기입니다. 1번 보기에 대한 설명이야. 과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잼에 잼 과일값이 올랐어요. 과일값이 오르게 되면 1번 보기가 지금 그렇지? 과일 가격이 올랐다. 그럼 잼의 생산비가 증가했겠지? 그럼 잼 가격이 오르고 시장 거래량은 줄게 됐죠? 그러면 이제 버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봐야 되겠죠, 버터. 그런데 잼하고 버터는 서로 대체제니까 대체제일 때는 가격으로 분석해야 되죠. 그러면 잼 값이 올랐어요. 우린 빵에다가 잼 바를 수도 있고 버터 바를 수도 있는데 잼 값이 과일 가격이 올라서 잼 공급이 감소했고 이렇게 됐어요. 잼 값이 오르게 되면 버터 수요는 그치. 그런데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1번 과일 가격이 오를 때 보면은 버터 거래량은 증가했지. 그래서 1번 보기에 과일 가격이 올랐다. 이건 이제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가의 답이 됐어요. 요거 답이 됐어요. 잼 가격은 오르고 버터 거래량은 증가했다. 그 다음에 1번에 나를 설명하는데 이번은 우유 가격이 올랐대. 우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버터 시장 변화가 오겠죠. 이것도 비용 인상이 되죠. 그래서 우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요 거래량 줄고 버터 가격 오를 테고, 그럼 이번엔 잼 시장에는 서로 대체제니까 증가해서 이게 답이네. 그렇지? 잠깐만. 잼 어떻게 된 거야? 자, 과일 가격이 올라서 요건 이렇게 됐고, 요게 가가 설명이 됐고, 요번엔 잼의 균형 가격이 하락했을 때를 응?
그래서 나는 뭐지? 우유 아이고, 이게 잘못했다. 그렇죠? 우유 가격이 내렸어. 내리게 되니까 버터 공급이 증가했겠지. 그렇죠?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내려. 버터 값이 미안합니다. 버터 값이 내렸으니까 잼의 수요는 그렇죠. 이게 답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챙겨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네 가지를 서로 이렇게 얽혀 놓으니까 복잡한 듯 해도 다행이다. 그죠? 답이 1번이네. 예? 그래서 다른 것도 내가 해놨으니까 일일이 한번 이렇게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 공급.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서 독립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 거의 없겠죠. 그러나 다른데 이제 분석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계산 문제는 하여튼 빼놓지 말고 꼭 한번 강의 끝난 다음에 수업 다 들으신 다음에 계산 문제는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해보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전체를 보게 되면 이 한 권의 책을 8번에 푸는 거지만 하루하루로 보게 되면 그래봐야 기껏 어떻게 아까 따져보니까 한 30페이지 정도씩 불과한 거잖아요. 계산 문제도 있고 저 객관식 문제도 있고 하게 되니까 우리가 슬라이스 전법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 과목 우리가 6개 과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통째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주 잘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근데 5과목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은. 그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경제학 분위기에 맞춰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탄력도 얘기합시다.